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세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비 수열 할 건데, 일단 등비 수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은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자, 등비 수열은 어떤 놈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냐면, 첫째 항이 1인데요. 둘째 항이 2야. 그럼 1 더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그 다음 항을 구했더니 4야. 또 그 다음 항을 구했더니 8이야. 그 다음 항을 구했더니 16.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더라. 그럼 수열에는 규칙성이 있는데 얘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뭔가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 아니라 뭔가를 곱해 나가는 수열. 이렇게 뭔가를 곱해 나가는 수열. 그런 수열이 나왔더라. 자, 이럴 때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런 놈을 등비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 바로 등비 수열입니다. 같을 비가 같다. 이 둘의 비와 이 둘의 비가 같다. 비. 몇 대 몇 똑같다.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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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대2.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가 이제 몇 대 몇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곱하기의 개념 또는 나누기의 개념이니까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 그런 수열을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이 등비 수열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 등비 수열에 대한 어떤 정보, 이 정보들을 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얘가 수열이니까 얘를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첫째 항. 얘도 둘째 항이겠지 뭐. 이렇게 둘째 항. 얘도 셋째 항. 이렇게 항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갈 때 이 곱하는 수,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된 비라고 해가지고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비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화를 시킬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자를 R이라는 문자로 이렇게 문자화를 시켜요. 약속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R이 싫어요. 전 별이 좋아요. 그러지 말자니까. 용어는 좀 어느 정도 통일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개념인데 앞에 선생님이 뭘 빼먹었나? 등차 수열은 이런 거죠.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뭔가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다. 이런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주는 기본적인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이라는 말은 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럼 등비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뭔가를 계속 곱해 나간다. 그 뭔가를 계속 곱해 나갈 때 요 곱하는 요 R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등비 수열.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R을 곱한대요. 어떤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한대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대요. 계속 뭔가를 곱해 나가는 수열을 요렇게 한 방에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기초 점화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등비 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 등차 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아무튼간 등비 수열이다. 어떤 수를 일정하게 곱해 나간다. 그때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 똑같은 수열의 항번호를 입력해주면 그때 일정하게 곱하는 요 놈을 사람들이 공비라고 부른다. 됐죠?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두 개였잖아. 어떤 항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항이 일반적으로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 그럼 등비 수열도 똑같아요.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라고요? 첫째 항. 어떤 항이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비.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간다. 그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 수열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공비가 필요합니다. 공비가. 자, 그래서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재빨리 여러분들이 첫째 항이라는 놈과 공비라는 놈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예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첫째 항은 1, 공비는 2.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을 개박살 낸 거예요. 수열이 등비 수열이고 첫째 항 알았고 공비 알았으면 그냥 끝인 거죠. 자, 이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보기 먼저 풀고 가볍게 워밍업하고 가자. 수열이 살고 있는데 26, 18, 54, 162는 됐죠? 첫째 항이 얼마게? 그치, 2죠? 첫째 항이 2다. 그리고 공비가 얼마인 등비 수열일까를 슬쩍 봤더니 계속 뭘 곱해 나가고 있니? 그렇지, 3을 곱해 나가고 있네요. 됐죠? 그런 놈을 사람들이 공비라고 부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놈도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항이 얼마니?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첫째 항은 1이고요. 됐죠? 공비가 얼마니 물어봤잖아. 계속 얼마씩 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를 곱해 나가고 있죠? 마이너스를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속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대요. 뿅. 자, 그래서 이제 그 등비 수열이라는 게 어떤 수열인지 알았고 첫째 항과 공비라는 용어 정리까지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럭셔리하게 일반항을 구할 줄 알면 되는데, 자, 그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똑같아.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차이점은 등차 수열은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간다고. 등비 수열은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간다. 그냥 그 차이일 뿐이거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칸수의 개념을 좀 이용하면 상당히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첫째 항이에요. 근데 얘가 몇 번째 항이냐면 네 번째 항이야. 자, 얘네들이 몇 칸 차이가 납니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똑같아. 칸수를 말할 때는 항번호의 차이. 3칸 차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럼 등비 수열은 뭐냐면 한 칸 떨어졌을 때마다 공비를 곱해 나가는 수열이거든. 그럼 만약에 한 칸이 떨어졌으면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돼요. 그럼 2칸 떨어졌으면 공비를 2번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3칸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비를 3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을 만들고 싶어.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만들고 싶으면 공비를 몇 번? 그렇지. 3번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걸 뭐 굳이 식으로 쓴다면 네 번째 항이라는 놈을 만들 때는 첫 번째 항이라는 놈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다. 여기서 3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치? 항번호의 차이, 즉 몇 칸 떨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10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랑 몇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8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비를 8번 곱해주면 되겠지. 이걸 일반화시킨 게 바로 얘겠죠. 내가 원하는 A의 N은 A의 1이랑 몇 칸 떨어졌어? N-1칸 떨어졌으니까 공비를 N-1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을 배웠을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 더하기 N-1D라는 이 식의 용도가 단지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2칸 떨어졌으니까 공차 2개를 더해서 메워준다. 뭐 요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3칸 떨어졌으니까 공비를 3번 곱해서 메워준다. 그런 식의 용도로도 쓰이는데 일반항 구할 때도 이걸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일반항 구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형태로 하잖아요. 형태로. A의 N이라는 놈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N에 관한 1차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앞에 공차가 들어갈 것이다. 자, 이 느낌.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쵸? 형태로 일반항을 빠르게 썼는데 등비 수열은 형태고 나발이고 이거보다 더 쉬운 식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였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AN을 한번 구해볼까요? 1 곱하기 2의 N-1. 이거보다 더 쉽고 빠른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승. 이걸 그냥 그대로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죠.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일반항은 첫째 항이랑 몇 칸 떨어졌기 때문에 N-1칸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공비를 곱해서 메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식 자체가 몇 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냥 일반항 구하는 식으로도 쓰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너무 쉽네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 2의 N-1승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거보다 더 빠른 건 없다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수열이 첫째 항이 1이네요. 공비는 계속 얼마씩을 곱해나가고 있니? 마이너스 3씩을 계속 곱해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반항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이다. 라고 써주면 그만입니다. 됐죠? 근데 그래도 선생님 일반항의 형태를 모르면 좀 약간 불안한데 등차 수열에도 일반항의 형태를 가지고 재밌게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항이 하나여야 돼. 항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지 않았잖아. 여기 뒤에 플러스 3이 있으면 항이 하나, 2개인 건데 얘가 지금 없으니까 항이 몇 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는 항이 하나여야 돼요. 항이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수 자리가 n에 관한 1차식. 지금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3의 n-1승. 요게 바로 a의 n이더라. 그럼 항이 하나죠? 됐죠? 그리고 지수 자리를 잘 봤더니 얘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치? 1차식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이야. 굳이 여러분들이 그 일반항의 형태,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항이 하나여야 되고 지수 자리가 n에 관한 1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 자리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면 등비수열. 뭐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자리가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형태를 언제 써먹어요? 써먹을 때가 있긴 있죠.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말하지 않아. 등비수열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얘를 이렇게 준 거야. 좀 심하게 해볼게요. 2 곱하기 3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준 거야. 일반항을. 근데 여기 딱 보면 아 이거 등비수열 같긴 한데 이게 아니잖아.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승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진짜로. 근데 얘는 무조건 이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한번 선생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 플러스 1을 3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6 곱하기 3의 2n승이다.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다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게 3의 제곱이라는 게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9로 바뀌어요. 이렇게 9로. 그럼 결국은 얘가 9의 n승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나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승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빼기 1을 또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아래 n-1승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실제로 나는 9로 나누는 느낌이거든? 그럼 앞에다가 뭐만 해주면 다시 9를 곱해주면 얘가 최종적으로 6, 9, 54. 54 곱하기 9의 n-1승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이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얼마? 54. 그리고 공비는 9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고. 그런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요거를 바꿀 때 되게 좀 약간 빡세지 않았니? 나 하면서 그 실수할까 봐 굉장히 그 바들바들 떨면서 했는데 그래서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아 항이 하나구나. 지수가 n에거나 1차식이네. 수열의 종류는 등비구나. 그럼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면 돼요. 1을 그대로 쿡 집어넣으면 3의 3승은 27. 27에다 2 곱하니까 얼마? 5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공비를 구할 때는 얘를 이 형태로 바꿔서 공비가 9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 앞에 있는 거 싸잡아서 n 앞에 있는 거 싸잡아서 얘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 얼마? 이렇게. 됐죠? 그럼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하면 사실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 수열을 완전히 개박살 낸 거라고 봐야지. 근데 저는 일반항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찝찝한데요. 아, 찝찝한 사람 쓰면 되죠. 첫째 항 구하고 공비 구한 다음에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승이라고 써주면 되니까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됐죠?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가 또 궁금했다면 요거를 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주지 않아도 보자마자 바로 등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차중항을 배웠던 것처럼 등비중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항 3개를 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 바로 일반화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똑같이 곱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놈으로 나눴을 때 이게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비가 똑같아야 되죠. A의 n 플러스 1을 A의 n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도 공비고 얘도 공비니까. 그럼 여러분들 전설에 크로스 곱 있잖아. 크로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놈이 A의 n과 누구를 곱한다. 그렇지. 얘를 곱하는 형태가 된다가 되겠죠. 이걸 그냥 뭐라고 써놓은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리고 이걸 한국말로 되새김질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다. 자, 등차중항은 뭐였어? 요놈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지금 여기서의 합의 개념을 곱으로 싹 바꾸면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랑 같다. 이렇게 등비중항도 한국말로 조져주면 돼요. 까지 괜찮죠? 이제 네 번째인데 또 바로 넘어가서 등차수열 만들기가 있었다면 등비수열 만들기가 있는데 자, 등차수열은 세수 만들 때, 네수 만들 때, 다섯수 만들 때, 여섯수 만들 때 이런 개념들이 다 있었는데 등비수열 만들기에선 여러 수를 만들진 않고요. 많아봐야 세수. 가끔 네수짜리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근데 네수짜리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만들 때는 세수만 가지고 등비수열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등비수열을 만드는 세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그럼 선생님 가운데 놈을 A라고 하고요. 얘를 AR이라고 하고요. 얘를 R분의 A라고 하면 촉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잖아. 가운데 있는 놈을 등차수열 만들듯이 A라고 놓고 AR하고 R분의 A 하면 되게 촉깔끔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단 분수를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순간 깔끔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분수를 세팅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세팅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만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편하게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하게 그냥 A, AR, AR의 제곱이라고 그냥 놓는 거야.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분수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야 된다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 만들 때는 그냥 A, AR, AR의 제곱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요.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장난을 칠 수 있거든. 세 가지 장난 한번 쳐볼게요. 세 가지 장난. 요 세 놈을 가지고 세 가지 장난을 치면 그 세 놈들의 규칙이 조금 보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이에요. 이렇게 세 놈을 가지고 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둘 하겠습니다. 둘. 둘은 이제 둘씩 곱해서 다 더하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합둘곱 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합둘곱. 합은 다 더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둘 해볼까요? 둘은 둘씩 곱하는 거야. A제곱 R. 이렇게 둘이 곱할까요? A제곱 R3승. 이렇게 둘이 곱할까요? AR제곱. 이렇게. 됐죠? 그건 잠깐만 밑에서. 그러면은 얘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제발 선생님 저를 묶어주세요. 막 신났죠? 너무 많죠? 근데 그냥 A로만 묶을게요. AR로 묶자. AR로 묶으면 여기 남는 것이 A가 남고요. 여기 남는 것이 이상해.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남는 것이 AR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가 AR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아니 그래놓고 났더니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여기 딱. 얘네들이 뭐하다. 그렇지. 같다. 일단 요 둘의 관계가 보여. 그쵸? 문제에서 자주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을 구하라고. 곱을 구하면 얘네들을 두두둑 더할 거 아니야? 그럼 A도 3개 있고 R도 3개 있으니까 그냥 얘를 AR의 전체 3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또 보이죠? 누구랑 누가? 그렇지. 얘네들이 보이네. 이 세 놈을 세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뭐 적당한 예제는 뒤에 이제 여러분들 필수 예제 풀면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정확히 하고요. 일단 합들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만들었을 때 A, AR, A제곱이라고 세팅을 그냥 편하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세 가지 장난을 치면 합들고 이 세 가지 장난을 치면 서로 어떤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등비수열 만들기 테마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비수열 일반항의 비밀. 등비수열의 비밀.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비밀이 3개가 있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비밀도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등차 중항이 뭐야?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그럼 등비 중항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다. 그러니까 합의 개념이 곱으로 바뀌면 등비수열이거든. 자, 등비수열의 비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비밀 3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등비수열의 비밀도 합의 개념이 곱으로 바뀐 거니까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짝수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홀수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3칸씩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4칸씩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은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등차랑 똑같은 개념이야. 수열이 살고 있었는데 치사하게 여러분들이 짝수항만 뽑아볼게요. 이렇게 짝수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이제 2칸씩 떨어뜨려서 뽑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공비가 R이었잖아요? 그럼 2칸씩 뽑으면 그치? R의 제곱이 공비가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6번째 항도 그놈도 R의 제곱을 곱해서 만들면 6번째 항이 만들어지니까 짝수번째 항만 뽑아도 홀수번째 항만 뽑아도 여전히 등비수열일 것이다. 오케이? 또 3칸씩 뽑아서 뽑아도 4칸씩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겠죠. 첫 번째 항 3칸 떨어뜨려서 뽑고 또 3칸 떨어뜨려서 뽑고 3칸 떨어뜨려서 뽑아도 여전히 등비수열일 것이고 공비는 아래 삼승이 되겠지. 그치? 공비가 3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3승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등차수열의 비밀 하면서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비수열의 비밀은 빠르게 하고 넘어갑니다. 식으로 한번 보이자. 우리 A의 N이라는 놈이 AR의 N-1승이었으면 자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이게 짝수번째 항만 뽑았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럼 얘는 눈에 보이는 N 대신에 그치?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네요. 됐죠? 아까 선생님이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불렀죠? 항이 하나야. 그리고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얘는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등비일 것이다. 자주 쓰이네. 그리고 공비를 구하라고 하면 N 앞에 있는 걸 싸잡아서 공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비. 이 공비가 뭘로 바뀐다? 그렇지. R제곱으로 바뀐다. 라는 것 정도를 식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괜찮죠? 짝수항만 뽑아도, 홀수항만 뽑아도, 3칸씩 뽑아도, 4칸씩 뽑아도
100칸씩 뽑아도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있어. 두 번째, 세 번째도 등차 수열이랑 똑같아. 등비수열의 모든 항에 K제곱을 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첫째 항도 K제곱이 되고 공비도 K제곱이 된다. 자, 등차 수열은 뭐였어요? 등차 수열이 살고 있었는데 모든 항에다가 K배, K배를 하겠다는 건 K개의 등차 수열을 더하겠다는 얘기야. 자, 등비수열의 모든 항에 K제곱을 하겠다고요? K배가 아니라 K제곱을 하겠다는 건 등비수열 K개를 싹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합의 개념이 뭘로 바뀐 거야? 그렇지. 곱의 개념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모든 항에 K제곱을 해도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무슨 얘기냐? 등비수열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등비수열이. 등비수열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전부 다 뭐 할 거야? 그렇지. 모든 항을 다 제곱을 해요. 여전히 등비수열이야. 모든 항을 다 삼수를 해요. 여전히 등비수열이야. 심지어 뭐 해도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등비수열이고요. 심지어 뭐 해도 그렇지. 뒤집어도 여전히 등비수열입니다. 그 K제곱이라는 개념이 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네제곱을 해도 루트를 씌워도 뒤집어도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살고 있는데 그 등비수열을 거듭제곱 K제곱을 해도 여전히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이 될 것이고 첫째 항도 K제곱이 되고 공비도 K제곱이 되더라. 이걸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A의 N이라는 놈이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이런 일반항의 형태였는데 갑자기 내가 이놈을 K승하고 싶어. 이놈을 K승하고 싶어.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K승 곱하기 R에 요거 둘이 곱하는 거죠. KN 빼기 K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만 얘가 항이 하나네요. 또 이렇게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이시나요? 그쵸? 이거 왜 동그라미 쳤어? 바보. 요거. 보이시죠? 얘를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거 자체가 이제 공비가 되는 거고 공비 자체가 K승이 됐죠. 그리고 첫째 항, 요게 첫째 항이 되네요. 이 첫째 항도 K승, K제곱이 됐네. 그래서 첫째 항도 K제곱이 되고 공비도 K제곱이 된다. 근데 맨날 이 짓거리를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선생님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등비수열이 살고 있다. 그 등비수열을 다 뒤집었다. 여전히 등비. 첫째 항도 뒤집힌다. 공비도 뒤집힌다. 이렇게 알면 돼요. 아니 등비수열이 살고 있었어. 근데 모든 등비수열을 다 제곱했대요. 다 제곱했어. 그럼 첫째 항도 제곱이다. 공비도 제곱된다. 그런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의 비밀 세 번째입니다. 자, 등차수열의 비밀 세 번째가 뭐였냐면 등차수열이 있고요. 등차수열이 있었어. 그 두 개의 등차수열을 더해도 여전히 등차수열이었지. 똑같아. 합의 개념을 곱으로 바꾸면 된다니까. 등비수열이 살고 있었어요. 등비수열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두 등비수열을 뭐 할까? 등비수열이니까.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과는 뭐다?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곱하면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등비수열의 첫째 항은 첫째 항끼리 곱해서 새로운 첫째 항을 공비끼리 곱해서 새로운 공비를 만든다. 이건 그냥 바로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수열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놈이 A 곱하기 R에 N-1승이었대요. 자, B라는 수열이 살고 있었대요. B라는 수열은 B 곱하기 뭐 R이라고 하지 말고 대문자 R이라고 하지 뭐. R에 N-1.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두 수열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AN과 BN을 곱한 수열을 생각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A와 B를 두 개 곱한 게 되고요. R과 R을 곱해서 그치? N-1을 한 형태가 되네요. 그럼 딱 보니까 항이 하나야. N에 관한 1차식 지수가. 그럼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은 AB, 공비는 RR 됐죠? 이렇게 처리가 되네. 그래서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기억을 해주는 게 나는 솔직히 문제 풀 때 더 좋다고 생각해. 지금 이걸 식으로 기억했을 때 문제에다 어디다 적용할 거야? 당연한 식이죠. 이거 어디다 적용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한국말로 기억을 하는 거죠. 등비와 등비를 곱하면 결과는 등비. 첫째 항은 첫째 항끼리 곱하고 공비는 공비끼리 곱해서 새로운 공비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등비수열의 모든 일반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또 잠깐 또 여러분들 또 쉬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전달받으면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등비수열의 합을 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네 번째인가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지금 완전히 개박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합만 좀 조지면 되겠죠.
항상 수열을 공부할 때 일반항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게 등비수열의 합을 공부할 거란 말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긴 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 요렇게럼 생긴 요 귀염둥이 등비수열을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더하겠다고. 근데 이제 어디까지 더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n번째 항까지만 딱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계속 R을 곱해나가는 이런 귀여운 등비수열을 몇 항까지? 요거 n-1로 끝났다고 이거 n-1번째 항 아닙니다, 여러분. 요 놈이 이제 A의 n이겠죠.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를 S의 n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Sn이라는 기호 자체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놈을 이제 SN이라고 할 건데 요 놈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선생님 첫째 항이요 1이에요. 공비가 2인가 봐요. 그럼 그런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4개를 더하면요. 이렇게 더하면 3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7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15네요. 그래서 15네요. 자, 이렇게 항이 4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노가다 띄면 됩니다. 그냥 4개 더하면 되죠. 근데 10개, 11개, 10개만 돼도 이게 별로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계산이 빡세요, 여러분. 그래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지금 공부를 할 거고 일반화를 시켜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0개를 더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요. 100개를 더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몇 개를 더한다? 그치? n개를 더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첫째 항이 얼마가 됐건 공비가 얼마가 됐건 몇 개를 더하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나 봐.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생각보다 조금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등비수열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 등비수열한테 뭘 곱할 거냐면 R을 곱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식에다가 그냥 R을 그대로 곱하면 요 A였던 놈이 뭘로 바뀌겠니? AR로 바뀌겠지? 그걸 이 밑에다 써주지 않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R을 곱하면 그렇지. AR의 제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요 바로 앞에 있었던 놈 누가 있었냐면 AR에 n-2승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뭘 곱해주면 R을 곱해주면 요 밑에 이제 AR에 n-1승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도 똑같이 뭘 곱해줘야 돼? R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AR에 n승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 쓰고 났는데 그놈이 뭐냐 이거지. 맨 윗줄에다가 R을 곱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놈은 SN에다가 R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맨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R을 곱한 형태예요. 그럼 이렇게 밑에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 밀려서 좀 써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조금 보기 좋겠지. 단지 그 이유뿐이야. 이렇게. 그래놓고 나서 어디서 어디를 뺄 거냐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아랫줄에서 윗줄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선생님은 누구를 할 거냐면 요 놈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얘네들이 없어져. 얘네들도 없어지고 얘네들도 없어지고 얘네들도 다 없어지네요. 됐죠? 나는 지금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고 있으니까 A만 남아요.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고 있어. 얘를 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A에 아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놈은 자,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고 있으니까 S의 N에서 RSN을 빼는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했잖아. 제발 선생님 저를 묶어주세요. 그래. A로 묶었어. A로 묶고 나니까 남는 것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뭘로 묶어볼까? SN으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랬더니만 남는 것은 1 빼기 R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누고 싶은 거야? 1-R로 양변을 나누고 싶은 거야. 왜?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건 SN이었으니까. 근데 얘로 이렇게 나눌 때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문자로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닌 조건을 걸어줄 때만 나눠줄 수가 있어. 다른 말로 R은 뭐가 아닐 때, 그치? 1이 아닐 때, 이때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준 상태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누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래서 SN을 증명한 거야. 등비수열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다. 그런 등비수열을 몇 개 더하세요? N개 더하세요. 그랬더니만 이런 SN이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됐죠?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뭐 간단하지 뭐. 선생님이 증명을 할 때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서 얘가 됐으면 요 놈은 뭐겠니? 그치, 빼는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줄에서 윗줄을 빼면 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뭐 굳이 뭐 아랫줄에서 윗줄을 빼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분수의 성질이 있잖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주면,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빼는 순서가 둘 다 바뀌겠죠. 근데 내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그냥 결국은 1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두 놈은 언제나 항상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왜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써놨냐면요, 단지 그냥 계산의 편의성 때문이야. 계산의 편의성. 그냥 단지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비가 3이야. 공비가 3이면 얘를 쓰는 것보단 얘를 쓰는 게 유리하죠. 계산을 할 때. 왜? 3에서 1 빼면 2잖아. 근데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나오면 굉장히 그 온몸이 다 뒤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단지 나누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이 두 식이 같다는 거 정도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요, 이 공식을 쓸 때는요, 반드시 공비가 1이 아니어야겠네요. 공비가 1이 아니어야겠네요. 그렇지? 지금 분모에 R-1이 있잖아. 1-R이 있고. 그럼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공비가 1일 때는요? 공비가 1일 때는 안타깝게도 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 어떻게 더하라는 얘기죠? 자, 공비가 1일 때는 수열 자체가 엄청나게 쉬워지지. 왜? 첫째 항이 A였거든? 근데 그 다음엔 AR이지 않나? 근데 R이 1이기 때문에 둘째 항도 A예요. 셋째 항도 A고 넷째 항도 A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수열, 그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비가 1인. 선생님, A 이런 놈은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예요?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얘는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되는 아주 특이한 수열이에요. 상수 수열. 계속 상수가 계속 똑같은 상수가 무한히 반복되는, 반복되는? 이 말 좀 이상한데. 그냥 A만 계속 나오면 그게 뭐야?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냥 하는 거야. A가 몇 개 있으면, N개 있으면, 그러면 NA가 되겠죠. 마치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 뭐 이것도 좀 이상하죠. 공차가 0이었으니까 n제곱이 없었던 거지. 아무튼간 졸라 쉬운 얘기인데 말이 한번 꼬였어. 그래서 NA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근데 저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죠. 여기 동그라미 2번 요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식을 외워주는데, 이 두 개의 식을 외울 때 쓰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쓰는 순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쓰는 순서가,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쓸래 해도 돼.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까먹더라고. 가끔 가다가 등비수열 합공식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이렇게 외운 것 같아. 1 빼기 R, A에 괄호 열고 1 빼기 R에 N승 괄호 닫고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나중에 등비수열 공식 수열의 합 공식 뭐였죠?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이걸 절대로 안 까먹냐? 그치? 무한 반복하면 안 까먹는데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비수열의 합은 분수찍. 그런 다음에 1-R 좋으면 1-R을 쓰고요. R-1이 좋으면 R-1을 먼저 씁니다. 그건 계산의 편의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주면 돼요. 그러면 R-1을 썼다고 생각하면 R-1을 썼죠? 그럼 위에 그대로 R-1을 똑같이 그대로 써주는 거야. R-1, R-1.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수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개를 더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몇 개를 더하는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맞죠? 3개를 더하라고 그러면 3개를 써주면 되고요. 5개를 더하라고 그러면 5를 써주면 되고요. n개를 더하라고 그러면 n을 써주면 돼.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고, 괄호 한번 열어주시고 제일 앞에다가 첫째 항. 요렇게 요 순서로 쓰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요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이야. 그쵸? 그 다음에 공비가 3이야. 그런 등비수열을 10개 더하고 싶어요. 10개 더하고 싶어. 자, 그럴 때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분수찍 됐죠? 그런 다음에 공비가 3이니까 1-R보다 3-R이 더 좋겠죠? R-1이 더 좋겠죠? 공비-1 썼죠? 자, 그러다 몇 개를 더하라고요? 10개를 더하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 식을 보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것만 보고 쓰는 거야. 10개를 더하세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 그렇지, 1은 쓰나만 하지만 일단 설명이니까 써놓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기억력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등비수열을 더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기 한번 보자. 등비수열의 합, 뚜루루 뚜뚜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근데 얘는 일단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계속 얼마씩을 곱해나가는, 그렇지, 2를 계속 곱해나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의 종류가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해주면 되는데, 첫째 항은 보자마자 얼마? 2분의 1. 공비는 얼마다? 방금 해봤죠. 자, 2라는 사실을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지금부터 얘네들을 다 더할 거야. 근데 이게 몇 개 있는지를 셀 때 제발 이것 좀 보지 마세요. 오케이? 요게 1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10개를 더하는 겁니까? 아니지. 여기에 2에 1승이 있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이 몇 개니까? 10개니까. 11개, 12개 해서 총 몇 개를 더하는 문제. 그치? 12개를 더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등비수열의 종류. 수열의 종류가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러면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더하래. 그럼 더할 때는 몇 개를 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개를 세줍니다. 이렇게 잘 예쁘게. 이런 마지막 거 이런 거 보고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만 요 놈을 가지고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다 볼 필요가 없잖아. 그냥 얘네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분수 찍. 자, 공비가 2니까 공비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게 좋겠죠.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몇 개 더해주세요? 12개 더해주세요. 첫째 항은 얼마나? 그렇지. 첫째 항은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아주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에서 1 빼면 없어지고. 됐죠? 요것만 써놓으면 돼요. 됐죠? 뭐 굳이 얘를 뭐 이쁘게 쓰고 싶으면 2의 11승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간단하게 등비수열을 더해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넘겨보니까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을 공부하고 나면 일반항 배우고 합을 배우잖아. 근데 합을 배울 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일반항도 마찬가지네요. 형태를 굉장히 강조했어. 형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놈을 딱 봤을 때 어머! 이놈은 등차수열이구나. 어머! 이놈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놈을 딱 한 번만 정리를 해보는 거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금만 딱 해보는 거야. 지금만. 알겠죠? 그럼 요 놈을 한 번만 전개를 해보면, 전개하면 이제 A 빼기 AR의 N승이고요. 자, 이 밑에는 1-R이 있겠죠. 자, 요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 놈은 전설의 공식 있죠? 사랑해요. 하트 공식. 한 사발이, 두 사발이. 요렇게 할 거야. 그럼 앞쪽에서 한 사발이를 때려주면요. 1-R분의 A. 요렇게 될 것이고. 자, 뒤쪽에서 이렇게 한 사발이 때려주시면 마이너스를 끄집어낸 다음에 1-R분의 A. 그리고 나서 R의 N승. 요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잘 보니까 굉장히 귀엽지 않니?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냐면요. R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됐죠? 이걸 바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하면 사랑해요 하트 공식을 썼을 때 R-1분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A의 R의 N승. 자, 마이너스 R-1분의 A의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놈도 마찬가지로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치? R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상태에서 요놈과 요놈이 완전히 똑같네요. 똑같은데 무슨 차이만? 이렇게 부호 차이가 존재하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SN이라는 놈을 줬어.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문제에서. 근데 이렇게 생긴 거야. R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상수, 개수가 걸려 있고요. 뒤에가 마이너스 A인 거야. 정말 너무 고맙지 않니? 바로 이 형태를 말하겠죠. 이 형태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얘는 등비수열을 더했구나.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놈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R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 앞에 걸려있는 새끼랑 뒤에 있는 상수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면 아주 재빨리 이 수열의 종류가 등비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등비수열을 얘가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럼 여기다가 등비라고 딱 써주고 재빨리 양갈래 친 다음에 첫째 항이랑 공비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공비는 너무 쉬워. 그냥 얘가 R의 N승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그냥 공비예요. 됐지? 그럼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끝나. 그래서 첫째 항은 S의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보를 그냥 바로 알 수 있어. 자, 바로 알면 이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보기가 있네요.
보기를 슬쩍 보니까 S의 n이라는 놈이 다음과 같다. 요 놈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갔죠.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예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야. S의 n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2의 n-1 그리고 빼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S의 n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약간 등비수열을 더했다는 냄새가 나잖아. 그치? 근데 아직까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이유는 그러니까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래 n-1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2의 n승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처리해 줍니다. 2의 -1승이니까 요 앞에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예요. 됐죠?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 -2분의 1이 있네. 어머! 확인 끝!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앞에 걸려있는 2분의 1과 뒤에 있는 상수가 뭐야? 이렇게 부호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와우! 이 수열의 종류는 등비를 더한 거구나. 이게 등비의 합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고 바로 양갈래 친 다음에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첫째 항은 꿀이죠. 물론 공비도 꿀이죠. 공비는 보자마자 얼마? 그치? 2.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첫째 항은 n에다가 그냥 조심스럽게 1을 쿡 집어넣으면 돼요.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면 2의 1승이니까 2죠? 거기다가 2분의 1을 했으니까 얼마야? 1.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얼마? 2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뭐 여기서 여러분들 일반항을 세우면 첫째 항 2분의 1 곱하기 공비 2의 n-1승이다. 이렇게 뭐 굳이 써줘도 되는데 사실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 그치? 첫째 항 2분의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하면 끝난 거지 뭐.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째 항만 이상한 등비수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멘트인데요. 첫째 항만 이상한 등차 수열 공부했죠? 이것도 똑같아. 첫째 항만 이상한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거랑 같은 테마예요. 같은 테마. 그럼 얘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한번 해볼까? 한번 슬쩍 보자. 근데 문제에서 SN을 줬단 말이야. 근데 SN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를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일단 만드세요. 그러면 앞에 3의 1승이니까 여기 3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젠장 빌어먹을 뒤에 뭐가 있어? -3이 있어야 등비수열인데 이거 -2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4.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줘야 여러분들이 등비의 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2가 있으니까 원래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1을 써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식을 변형을 살짝 한 건 맞지만 똑같은 식이지. 그치? 자, 이렇게 뒤에 +1만 없었으면 이 +1만 없었으면 여기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럼 등차 수열에서 똑같이 얘 잠깐만 버려. 잠깐만 +1 저 바깥다 대다. 됐죠? 그래도 그 누구만 가지고 그치? 얘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을 보고 얘가 등비라. 등비의 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첫째 항은 얼마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으니까 9에서 3 빼니까 얼마예요? 6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고 싶어요.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 공비 얼마야? 3 이렇게. 그럼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요. 첫째 항이 6이고요. 첫째 항이 6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니까 6, 3, 18. 됐죠? 여기다가 3을 또 곱하니까 얼마야? 3, 8에 24, 54.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등비 수열인데 아까 빼놨던 이 +1을 등차 수열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이 누구한테 추가시켜주면 그래요. 이 첫째 항에만 그대로 추가시켜주면 그렇죠? 이 수열을 완전히 개박살낸 거. 그럼 첫째 항이 뭘로 바뀌어? 이게 7로 바뀌어 이렇게. 이게 7로 바뀌는데 둘째 항 이후부터는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툭 잘라놓고 여러분들이 수열을 분석해보면 첫째 항은 지 혼자 독립적으로 7이야. 근데 둘째 항 이후부터는 계속 얼마를 곱해나가는, 그치? 3을 곱해나가는 이런 등비수열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째 항만 이상한 등비수열이라는 테마, 이 테마도 앞에서 등차수열, 첫째 항만 이상한 등차수열,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굳이 뭐 식으로 쓰고 싶다면, 자, 첫째 항은 따로, 지 혼자 따로 독립적으로 7이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쵸? 둘째 항 이후부터는 이런 수열의 형태를 유지했었잖아. 그래서 A의 n이라는 놈이 첫째 항 6 곱하기 3의 n-1의 형태였는데, 오케이?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A1, AN을 따로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SEN이 등비수열의 냄새가 나는데 완벽한 등비수열이 아닐 때 이렇게 상수항만 살살살 여러분들이 바꿔주기만 하면 그러면 완벽하게 이 수열의 정보를 개박살 낼 수가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등차랑 똑같은 거지. 그치? 아이고, 이제 마지막 테마네요. 마지막 테마. 네 번째 테마. 등비급수. 등비수열을 더하겠다는 얘긴데, 요놈의 도형 문제 되겠습니다. 도형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을 다 공부하고 나면, 등비수열 합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도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그 도형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길이를 구하라고 하든가, 그 길이들을 다 더하라고, 그 넓이들을 다 더하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제 해결책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줬어요. 일단 첫째 항을 구한다. 일단 당연하죠. 첫 번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분석하는 건 일단 기본이야. 그쵸?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한다. 첫째 항을 구하는 과정 안에서 공비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첫째 항을 구하면 일단 모든 게 다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닮은 비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아주 최고 난도의 문제는 닮은 비가 없는 문제가 있어. 도형 자체가 닮은 도형이 아닌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닮은 비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해주는 거야. 자, 이걸 할 줄 알아야 근데 이 도형은 닮은 비가 없는데?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도형은 닮은 비가 있구나. 닮은 비로 풀면 되겠지. 근데 이 도형은 닮은 비가 없어. 얘는 닮은 도형이 아니야. 라는 판단이 쓸 수 있으려면, 그 판단이 쓸 수 있으려면 닮은 비를 찾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이게 아닌 방법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이걸 아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닮은 비는 무조건 찾을 수 있도록 도형합니다. 여기 써있네요. 닮은 도형이 아닐 수도 있으나 거의 닮은 도형이다. 맞아요. 자,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닮음이야. 이렇게 두 개 닮음이래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 길이랑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닮은 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 도형이 닮은 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요 놈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길이의 합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길이의 비 자체가 그냥 그대로 공비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변과 이 변이 닮음이었는데 얘가 그냥 예를 들어서 1대2예요. 그쵸? 그럼 문제에서 이 길이들을 다 더하래. 어떤 도형의 길이들을 다 더하래. 그러면 1대2니까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때 2를 곱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에서 세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때도 계속 2를 곱한다는 뜻이니까 이 길이의 합을 구할 때는 공비의 역할을 그냥 해줍니다. 길이의 비가. 됐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또 써놨네. 2대1이면 공비는 2분의 1이다. 왜? 처음 도형이 2였고 그 다음 도형이 1이야. 그럼 그 다음 도형은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닮은 비가 2대1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글로 써봤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도형의 넓이의 비, 도형의 넓이를 막 더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역시 길이의 비를 합니다. 먼저 길이의 비를 통해서 뭐부터 한 다음에 길이의 비를 먼저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제곱의 비다. 예를 들어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지금 2대1이야. 2대1이야. 그럼 길이의 비가 2대1이잖아. 그럼 길이의 비는 2대1이다. 닮은 도형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넓이의 비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죠. 넓이의 비는 이걸 각각을 제곱해서 4대1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공비 R이 얼마? 그치? 4분의 1이다. 처음 도형의 넓이가 4였다면 그 다음 도형의 넓이는 1이구나.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때 넓이는 4분의 1을 곱해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치?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열심히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뭐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필수예제를 통해서 이제 아까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테마 5 이제 복합 등비급수라는 이런 게 있어요. 복합 등비급수.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자. 다음 그림에 대한 도형의 넓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놈은 이게 디귿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네. 디귿자 뒤집어 놓은 거야. 첫 번째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두 번째 도형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추가됐구나. 됐죠? 두 번째 도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도형은 자, 얘네들이 추가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도형은 한 개라고 생각을 하죠. 자, 두 번째 도형은 그놈에다가 두 개를 추가시켰네요. 됐죠? 그럼 세 번째 도형은 큰놈에다가 네 개를 추가시켰죠? 처음엔 하나였고 그 다음 두 개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 네 개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 몇 개를 추가시키겠니? 8개를 추가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도형 자체도 닮은 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쵸? 이렇게 개수도 막 늘어나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등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복합 등비가 나오면 애들이 당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복합 등비는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 어떻게 풀면 되냐면 문제에서 이제 복합이라는 개념을 만난 거야. 도형도 변하는데 개수도 변한다. 그러면 양갈래 치세요. 그리고 도형 따로 할 거고요. 자, 개수 따로 하겠습니다. 양갈래 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은근히 쉬워. 개수 엄청 쉬워. 개수는 처음 하나였죠. 근데 계속 몇 개씩 늘려나가고 있어? 그치? 2배씩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개수라는 수열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들아?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이거. 이놈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둘째 항을 구하고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개수를 따로 처리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기 한 개,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씩만 봐도 돼. 개수는 따로 여기다가 처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도형, 그리고 두 번째 도형, 그리고 세 번째 도형 하나씩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과 자, 두 번째 도형에서 세 번째 도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면서 닮은 도형이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도형과 이 두 번째 도형의 길이의 비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찾기만 하면 되겠죠? 자,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4분의 1. 괜찮나요? 이 디귿자를 그대로 여기서 올려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대응되는 변이 요거랑 요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길이의 비를 여러분들이 재빨리 써주시면 매우 쉽죠. 몇 대면 1대 4분의 1. 1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근데 문제에서 길이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넓이의 비로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넓이의 비는 각각을 제곱해서 1대 얼마? 그렇지. 16분의 1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1이었을 때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16분의 1이 된다. 즉 다음 도형의 넓이로 넘어갈 때 16분의 1을 곱하면 된다. 바로 등비수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공비, 도형 수열의 공비는 16분의 1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요 놈은 진짜 순수하게 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하겠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쑥 빼주는구나. 그치? 그러면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1이잖아. 거기서 요 조그만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상태니까요. 2분의 1과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 그래서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되는구나. 얼마야? 4분의 3이구나. 이게 바로 첫째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최종적인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말 그대로 복합이었고 한국말로 되새김질을 한 번만 해보면 이런 도형이 이만큼 개수 있다. 이런 도형이 이만큼 개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둘을 곱해줍니다. 이런 도형이 이만큼 개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도형 수열도 등비 수열이고 개수 수열도 등비 수열이 했잖아. 근데 앞에서 배웠어요. 등비의 비밀. 등비 곱하기 등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이 결과물은 무조건 등비라고 했고요. 이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첫째 항과 첫째 항을 곱해서 새로운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을 만들었고 공비와 공비를 곱해서 새로운 수열의 공비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도형이 이만큼 개수에 있어서 두 등비 수열을 곱했다면 첫째 항과 첫째 항을 곱해서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 4분의 3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공비와 공비를 곱해서 새로운 수열의 공비 8분의 1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처럼 첫째 항과 공비를 각각 구해버렸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복합 등비 나와도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정리 5번 테마가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세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5번째. 원리 합계인가요? 근데 원리 합계는 좀 이렇게 애매해요. 이놈이 이제 교육과정이 있다, 없다. 교육과정이 있다, 없다. 정확히 명시가 안 됐어, 젠장 빌어먹을. 근데 수능에서는 안 나온 지 꽤 됐고요. 수능에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은 등비수열에서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좀 특이한 문항을 수능에서 다루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부에서도 이제 수능을 이렇게 출제를 할 때 기존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원리합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적어요. 문제집마다 다 좀 적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또 이제 좀 원리합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했는데 뒤통수 때리려고 딱 수능에서 내버리면 이게 졸라 웃긴 거잖아, 이거. 그쵸? 뒤통수 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순수한 여러분들한테 뒤통수를 치면 안 돼서 수능에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지. 얘가 교육과정에 사실 없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뒤에 이제 상환이라는 개념, 뭐 카드값 갚는 거랑 뭐 연금의 현가, 이런 거는 조금 교육과정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단순히 이 원리합계에서는 등비수열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학교 내신에서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이거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뭐 복잡한 건 안 하고요. 아주 쉽게 설명할 거고, 공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단리법. 그리고 뒤에 보면 복리법이 있네요. 일단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지. 근데 단리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리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더하여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놓고 갑자기 이렇게 식을 들렁 써놨거든. S는 A의 괄호 열고 1 플러스 R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리합계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계산을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거는 이 공식 저딴 공식 따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공차가 AR인 등차수열이다? 결과를 말해놓고 났더니 얘가 등차수열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단리법은 등차수열. 단리법은 등차수열. S는 A의 괄호 열고 1 플러스 R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러니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나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단리 끝. 자, 단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A라는 돈을 넣은 거야. 됐죠? 또 시점이 좀 중요한데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1월이라고 할게요. 1월. 여러분들이 1월에 돈을 A를 낸 거야. 됐나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박아놓고 가만히 기다릴 거야. 가만히. 그러면 이 은행이 내가 낸 이 돈에 이자를 붙여줄 거야. 근데 이자를 그냥 편하게 R%라고 해보자. R%? 그냥 이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돈을 단지 불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려주니까 어떤 그 R을 곱해서 돈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AR이 된다는 개념을 잠깐 써보자. AR. 그럼 2월이 되면 한 달을 좀 채웠으니까 은행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자를 붙여주겠지. 그치? 그래서 AR이 된 거야. AR 됐어요. 됐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 개치사해. 사실은 이 AR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AR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설명해 줄게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센트 증가함수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A라는 돈에 10%의 이자를 주겠대. 그럼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A의 10분의 1인 A를 자 이자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10%라는 개념이 A의 10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원래 자네가 갖고 있던 이 돈에다가 내가 10%의 이자를 붙여서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A로 예쁘게 묶을 수가 있거든? A로 예쁘게 묶어버리면 1 플러스 10분의 1의 개념이 되고요. 여러분 분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수가 좀 좋거든? 그래서 A에 1.1을 곱한다. A에다가 1.1을 곱하면 10%가 증가했구나. 10%가 증가한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스피드를 붙여볼까요? 그럼 A에다가 여러분들이 1.32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바로 그냥 여러분 응용해보세요. 몇 퍼센트를? 그치? 32%를 증가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좀 잘 나오진 않지만 감소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A에다가 0.97 A에다가 0.97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까 A가 작아질 거 아니야? 이때는 3%가 감소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뒤에 이런
이런 소수들을 곱했을 때 A라는 놈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증가를 했다면 몇 퍼센트, 증가를 했다면 몇 퍼센트, 감소를 했다면 몇 퍼센트인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A라는 놈에다가 증가를 한다, 감소를 한다의 개념을 뭔가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때 여기다가 그냥 AR이라고 한 거야. 뭔가를 곱했구나.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설명이 안 돼서 이걸 이렇게 다시 바꿔볼게요. 그냥 편하게. 자, 10%의 이유를 준대. 그러면 A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니? 자, 1.1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단리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A의 1.1이 왜 곱해졌냐면 A라는 놈에다가 0.1A를 준 거다. 내가 너한테 10%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3월이 된 거예요. 3월이. 3월이 됐어. 돈을 가만히 묵혀놓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단리라는 것은 이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자를 너한테 붙여서 주긴 줄 건데 아직 너 돈 안 찾을 거잖아. 그럼 이 돈은 네 돈이 아닌 거야. 이 돈 내 돈이야. 네가 낸 돈은 A밖에 없잖아. 이 돈 네 돈으로 아직까지 인정 안 할 거야. 우리가 계약한 그 개월수를 다 채워야지 이제 네 돈으로 인정을 해줄 거지. 아직까지는 네 돈은 아닌 거야. 이게 바로 치사한 단리예요. 아니 0.1A를 분명히 이자로 붙여줬는데 이 돈은 아직까지 네 돈이 아니다. 이건 은행 돈이다. 은행 돈이다. 따라서 한 달이 지났을 때도 네 돈은 현재 A였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A한테만 이자를 줄 거야. A한테만 이자를 줄 거라고. 그러면 아까 전에 줬던 이 이자는 그냥 이건 그냥 가만히 냅둘 거야. 이건 이자도 주지 않을 거야. 이게 단리야. 이게 단리. 이 돈은 은행 돈이야. 네 돈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4월로 넘어가 볼까요? 4월로 넘어가도 똑같아. 내가 너한테 이자를 이렇게 빵빵하게 불려줬거든? 근데 이 돈 네 돈 아니야. 이 돈만 네 돈으로 인정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만 이자를 줘서 A 더하기 0.1 이것만 더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아까 남겨놨던 이 이자? 이 이자는 그냥 유지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단리입니다. 처음에 자네가 냈던 이 A라는 돈, 여기한테만 이자를 계속 주는 이런 계산법을 단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다 쓰고 났더니만 여러분 보이지 않니? 그치. 첫 장이 A였거든? 근데 그 A라는 놈에다가 둘째 항은 그치? 0.1A를 더하고 있네? 그런데 셋째 항은 여기다가 0.1A를 또 더하고 있죠? 그 다음 넷째 항은 여기다가 0.1A를 또 더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무슨 수열처럼 보여? 등차 수열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공비가 얼마인? 공차가 얼마인? 0.1A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단리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냥 단리는 단순히 그거야. 네가 처음에 냈던 그 돈만 네 돈이야. 이자를 붙여주겠다고 그 돈은 아직까지 네 돈이 아니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자, 복리법 한번 보자. 자, 복리법은 뭐냐면 단리법이랑 많이 달라. 단리법이랑 많이 다르고 복리법은 이거랑 똑같아.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1월이 있었어. 1월에 여러분들이 A라는 돈을 낸 거야. 그럼 2월이 되겠죠? 2월이 되면 그냥 10%로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해보자. A에다가 1.1을 곱한대. 이렇게. 되니? 근데 3월이 되잖아요? 그럼 복리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였죠? A에다가 0.1A라는 이자를 여러분 준 거거든? 근데 복리법은 이 돈이 은행 돈이 아니라 이거 네 돈이야. 우리가 이자를 불려줬잖아. 그거 네 돈이야, 네 돈. 지금부터 나는 이 돈을 네 돈이라고 인정하고 네 돈이라고 인정하고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더 줄게. 이자의 이자를 더 주는 방법. 이자의 이자를 더 주는 방법. 그게 바로 복리예요. 사실 이게 맞는 거지. 이자를 줬으면 그 돈은 지금부터 고객의 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돈마저도 처음부터 네 돈이었다. 네 돈이었다 생각하고 내가 여기다가 그대로 10%를 더 올려서 다음 달에 만들어 줄게. 그게 바로 복리법이고요. 자, 10%를 증가한다는 개념이 1.1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된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4월이 됐대. 4월이 됐어. 그러면 바로 앞에 있었던 요 돈, 이자까지 빵빵하게 불어났던 이 돈을 다 네 돈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난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10%의 이율을 더 주겠다는 얘기니까 A 1.1에 이번에 몇 승? 3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자를 계속해서 주는 이런 놈을 복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복리법이 거의 없는데 현실이랑 여러분들 수학이랑 비교하면 안 돼. 현실은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이자를 줬을 때 거기에 막 세금도 떼고 별짓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율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들이잖아. 야, 이것만 알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전문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실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등비수열이라는 테마에서는 아, 요런 게 이제 복리라는 개념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리법에 관련된 문제만 출제를 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등비수열, 아름다운 등비수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율이 불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원리학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됐죠?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거야. 적금, 돈을 일정하게 돈을 집어넣었을 때. 그쵸? 은행과 내가 계약한 게 10번 돈을 내는 거였으면 10번을 다 내고 나서 그때 돈이 얼만큼이 쌓일지를 그걸 한번 보는 게 적금이라는 개념이고요. 그쵸? 그 다음 뒤에 보면 상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교육과정을 조금 넘어갔어. 근데 그래도 설명은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적금 복리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1번이라는 놈과 2번이라는 놈을 이렇게 좀 나눠놨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초에 돈을 냈다. 그리고 말에 원리학계를 물어보죠. 이렇게 초와 말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금 계산을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또 뒤에 넘겨보니까 매년 말에, 이번에 말에 넣네요. 말에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에서 그냥 말로 넘어갔네요. 요런 거는 조금 쉬운데 요 앞에 것처럼 초에서 말로 넘어가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건 좀 어려워.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책을 쓸 때 그냥 쓴 거죠. 그냥 쓴 거죠. 왜냐하면은 다 일일이 말로 다 그걸 쓰기는 좀 한계가 있어, 책 쓸 때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공식화 시켜서 써놓은 것 뿐인데 이걸 절대로 공식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아, 매년 초에 A원칙 연이율 아래 복리법에 의해서 N년간 적립했을 때 N년말의 원리학계는 R분의 A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R에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 이걸 딱 머릿속에 박아버려. 박은 다음에 아, 얘는 등비수열을 더하는 거야. 등비의 합이야. 얘는 등비의 합인데 얘는 뭐 기습을 기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초항이라고 할게요. 첫째 항.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인 놈의 형태고 왜? 초에서 말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런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외워서 푸는 게 있어. 이거 정말 리스크 너무 크지 않니? 그렇게 따지면 뒤에 2번은 뭐냐면요. 2번 똑같거든? 근데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 매년 말에 넣어서 매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말에서 말로 넘어갈 때, 말에서 말로 넘어갈 때는 저 공식을 보고, 초항이 이번엔 A고요. 공비는 얘랑 똑같네. 자, 이거 둘을 구분해서 외우겠대. 야, 이거 정말 리스크 너무 크다. 리스크 진짜 무지하게 크다. 만약에 이거 반대로 외워봐. 그냥 틀리겠다는 거잖아. 그쵸? 이딴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임테이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쭉 나열해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 자, 지금 1번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엄청 쉬워. 매년 초에 A원식 연이율 R인 복리법에 이용해서 N년간 적립을 하겠대. 그러니까 N년간 적립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N번 돈을 내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N번 돈을 내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시점에 초네요. 그런데 초에서 끝나지 않고 말의 원리학계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N년 말의 원리학계. 지금이 현재 1년이에요. 타임테이블을 그려주면 돼요. 1년이고요. 내가 지금 초에 돈을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회라고 써주면 돼요. 자, 1회라는 것은 돈을 한 번 냈다는 뜻입니다. 그때 얼마의 돈을 낸다고요? A를 낸다고요. 됐죠? 그러면 정확히 2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이잖아. 그럼 이거 2020년, 이게 2021년, 뭐 이런 얘기예요. 1년, 2년.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초에 돈을 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횟수를 써주면 좀 더 좋아요. 이렇게 2회. 내가 내고 있는 돈은 지금 현재 두 번째 내고 있는 돈이다. 그걸 여기다 쓰지 말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죠?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몇 년? N년. 그렇죠. N년이라고 써주는 거죠. N년. 그때도 여러분들은 언제? 초에 돈을 내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는 몇 회야? 그렇지. N회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회였고 2년에 2회였으니까 N년에 N회겠지 뭐.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잘 보세요. 이래 놓고 계약이 끝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야. 계약이 끝났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선을 하나 그을 거거든? 그래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해서 거래 종료 시점을 쫙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초에 돈을 내고 있었지만 언제? 그렇지.
말의 원리합계를 물어봤잖아. 그럼 지금 초에서 거래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때 돈을 내고 끝이 나는데 은행이랑 같이 기다리는 거야. 같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N년으로 와. 그리고 말까지 갑니다. 그때 거래가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거래 종료 시점이에요. 거래 종료. 거래 종료 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애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N년 말이 됐어요. 선생님 그때도 돈을 넣어야죠. 아 돈을 넣으면 안 되지. 항상 돈은 언제 넣는다고 했어? 초에 넣는다고 했잖아. 초에서 말로 넘어왔는데 아직 돈 내면 안 되지. 그 다음 초로 넘어오면 돈을 내는 거야. 됐죠? 눈 깜빡하면 돈을 내는 건데 말까지는 돈을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쵸? 초에 돈을 내는 거니까 말에는 돈을 안 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거래가 끝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낸 돈은 A 계속 내서 몇 번 냈어? N번 냈죠? 그럼 마치 여러분들이 낸 돈이 NA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케이? 여기 처음에 냈던 이 A와 여기서 냈던 A는 같은 시점에서 돈을 바라봤을 때 가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옛날에 집값이 1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잖아. 그쵸? 그때 당시에 1억과 지금의 1억은 다르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이 돈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NA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낸 이 모든 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거래 종료 시점을 왜 거는지 알겠지? 돈을 가지고 오려고 그런 거야. 그럼 지금부터 초에서 여러분들 말로 넘어갈 거야. 그 N년 초에서 N년 말로 넘어오면 1년이 지났다고 보는 거야? 아직 지나지 않은 거야? 실제 은행에서는 얄짤없어. 여러분들이 1년을 내야 이자를 붙여주겠대. 그럼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돈을 찾을 때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야. 그때 딱 이자를 붙여서 줘요. 그럼 12월 31일에 돈을 찾을 때는 이자 안 붙여줘. 치사한 거야 이거 되게 현실은. 하지만 수학에서는 그렇게 현실이랑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1년이 지났다고 봐주고 이자를 붙여줍니다. 이자를 붙여줘요. 이자가 지금 뭐였냐면 연이율 R%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자가 한번 붙는다.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요 A 바로 앞에 있었던 A가 있겠죠. N-1년에 이때도 역시 초에 냈던 돈이 A가 있었는데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고 또 한 번 또 붙겠지. 그치? 초에서 초로 넘어갈 때 이자가 한번 1년 넘어갔으니까 붙었고 여기서 또 이자가 또 붙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 처음에 냈던 A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낸 돈의 총합이야. 원리합계라고요. 얘네들을 지금부터 다 더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선생님 이거는요 첫째 항이 A에 1 플러스 R이네요. 그렇지. 공비는요 1 플러스 R이네요.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몇 개 더했는지는 누가 알려줘? 얘가 알려줄 거 아닙니까 얘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몇 번 냈어? N번 넣었잖아. 돈을 N번 넣어서 돈을 다 거래 종료 시점으로 갖고 왔는데 갑자기 얘가 N 플러스 1개가 되진 않겠지. 여러분들이 냈던 돈들을 그대로 거래 종료 시점으로 다 갖고 왔으니까 얘가 몇 개라는 사실을. 그래. N개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항이 얘가 되는 거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몇 개를 더하세요? N개를 더하세요.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지. 이 공식을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저 그냥 공식 외울래요. 이거 테이블 그리는 게 너무 힘든데요? 지금 뭐가 힘들어? 선생님 글씨가 졸라 큰 것뿐이야. 오케이? 내 지금 1년, 2년, 그리고 N년, 그리고 거래 종료 시점. 지금 여기서만 요것만 했잖아. 그럼 요걸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항을 틀리지 않는다고. 이 초항에서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걸 반드시 타임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고 절대로 공식 따위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2번. 자, 2번은 더 쉬워. 2번은 더 쉬워. 요것도 한번 타임 테이블 한번 그려보자. 매년 말에 A1씩 적립을 했고 연이율이 R이다. 그럼 똑같아요. 1년 써줘. 1년. 그리고 여기는 1회. 돈을 한번 내겠다는 얘기죠. 말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밑에다가 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때 얼마를 넣는다? A를 넣는다. 됐죠? 그 다음에 2년. 2년째 될 때는 이제 두 번째 돈을 내겠고요. 그때 횟수를 써놓고 그때도 말이다. 그때도 A를 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대. 그런 다음에 N년 말이래. N년. 이때는 N회 냈겠죠? 그리고 그때도 뭐야? A를 내겠대요. 지금 현재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 N년간 적립을 했는데 N년 말이래. 말에 돈을 냈는데 말의 원리합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돈을 내면서 말이 됐잖아. 그쵸? 그러면 거래가 끝나? 그렇지, 끝나지. 이게 거래 종료 시점이 바로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 여기니까. 그치? 그럼 바로 앞에 냈던 돈 A에 이자가 한번 붙는 개념이니까 1 플러스 R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냈던 돈을 다 더해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원리합계인데 첫째 항이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첫째 항이 A라는 사실을, 공비가 얼마라는 사실을, 1 플러스 R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을 몇 번 냈기 때문에, 그치? N번 냈기 때문에 N개를 더하세요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 초항은 이제 A구나. 이거 외울 거야? 안 외운다니까. 이거 타임테이블 그리면 돼요. 정확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지. 외워가지고 아 이건가를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고 이걸로 해야겠다. 아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정말 최악의 수학 공부 방법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보기 문제를 풀면 지금 선생님이 A, R, 뭐 N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가볍게 보기 하나 풀고 넘어가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이율 5%의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하세요.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지금 매년 초라는 개념이 있는데 갑자기 뭐야? 말에 받겠대. 그러면 초에 돈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말에 거래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현재 1년이라고 해보지 뭐. 그리고 당연히 돈을 처음 내겠죠. 1회. 그리고 얘는 초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를 써주고 그때 100만 원을 집어넣는다. 자, 만원 단위는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째 될 때도 얘가 뭘 내겠니? 그치? 돈을 2번 내겠죠. 그때 초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때도 100이라는 돈을 넣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10년이 되겠죠. 그때도 돈을 낼 거니까 10회. 그리고 얘도 역시 초의 개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때 100을 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거래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말에 거래를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갑니다. 10년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번엔 말에 대한 개념을 써주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거래가 여기서 끝이 날 텐데 돈을 한 번 더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지. 문제에선 초에만 낸다고 했으니까 말에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거래가 끝난다. 거래 종료 시점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냈던 이 100만 원 10개를 그대로 거래 종료 시점으로 가지고 오면 초에서 말로 넘어갈 때 이자가 한번 붙는다고 했으니까 100에다가 연이율이 5%니까 5%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0.15를 곱하는 개념이 여기에 싹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바로 이 앞에 냈던 이 100이라는 돈에다가도 이자를 한 번, 2번 붙이면 되니까 100이라는 놈에다가 1.05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처음에 냈던 100만 원이 어떻게 될지는 관심 없어. 그냥 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돼요. 돈을 10번 냈으니까 이놈이 10개다 정도만 알면 끝난다. 됐나? 그러고 났더니만 이게 첫째 항이고 공비가 1.0. 첫째 항이 뭐가 됐다고요? 100에 1.05. 이게 된 거고 공비는 뭐가 됐고 1.05가 됐고 자, 몇 개를 더하는 문제? 10개를 더하는 문제.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됐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답을 내면 공비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몇 개 더하세요? 10개 더하세요. 첫째 항은 얼마야? 그렇지. 첫째 항은 A 젠장.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1.05의 10승 계산을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얼마? 1.6으로 놓고 계산을 하래.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계산을 직접 하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보기에 있는 아주 귀여운 접근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상환인데 이제 교육과정 외야. 선생님 교육과정 왜예요? 저 안 들을래요. 그냥 끌게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걸 끈다. 조금 위험하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진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놈인데? 자, 진원이는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이달 초에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 시 10개월에 걸쳐 갚는다고 한다. 자, 월이율 2%,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세요. 자, 이게 카드값인가요, 여러분? 지금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살 거야. 근데 지금 당장 돈을 내기가 좀 그래서 카드를 긁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할부로 내겠다는 얘기야, 할부로. 그럼 10개월에 걸쳐서 갚는다고 하면 매달 얼마? 14만원씩 내면 될 것 같죠? 그게 바로 무이자의 개념이야.
무이자 할부는 그냥 140만 원을 이자 없이 그냥 그대로 할부로 때려버린다는 얘기니까 14만 원씩 몇 번 내면 돼. 그치? 내면 돼요. 그렇게 그냥 하면 돼. 무이자는 매우 간단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이자율이 있고, 좀 복잡한 계산이 좀 들어가는데, 자,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무이자는 무조건 좋은 건 맞아. 무이자는 무조건 좋은 건 맞는데, 그치, 무이자는 무조건 좋아요. 무이자는 무조건 좋은데, 뭐, 그래요. 자, 아무튼, 좋아요. 무이자는 좋은 건 맞는데, 그 경제적인 원리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그 컴퓨터의 가격이 또 떨어지잖아. 그치? 아무튼 복잡해. 복잡한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학적으로 무이자는 짱이야.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이것도 공식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테이블 그리면 끝나요. 테이블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그러니까 진원이가 지금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 거잖아. 그러면 지금 1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달마다 돈을 낼 거니까 1월인데 지금 언제 샀어? 초에 구입을 했거든? 1월 초네요, 지금. 됐죠? 초에 지금 140만 원, 140이라는 물건을 샀는데 여력이 없어서 지금부터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이달 말부터, 이때부터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말로 넘어간 거야. 바로 넘어간 거야. 1월 말로 갑니다. 1월 말로 가서 얼마? 그치? A라는 돈,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기 시작할 거야. 됐나요? 이 140이라는 요거는 이제 컴퓨터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는 건 1월 말부터 내기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 바로 가자. 2월에도 역시 말에 여러분들이 A라는 돈을 내면서 천천히 갚아 나가기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깔끔하게 여기다가 뭐까지 같이 써주면, 그치? 1회, 2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써주면 절대 안 틀려요. 자, 그대로 갑니다. 그래 놓고 나서 몇 개월에 걸쳐서, 그치? 10개월에 걸쳐서 10회 되겠네요. 그치? 10월. 이때도 역시 말이겠네요. 내가 돈을 A를 낼 거야. 이 A를 내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 이게 마지막 카드 할부금이다. 딱. 이거 낸 다음에 갑자기 한 달 동안 마음을 졸이십니까? 아니죠? 이거 내면 완전히 끝이잖아. 그 회사와 나는 계약이 끝난 거라고. 그치? 그래서 거래가 언제 종료가 돼요? 이때 종료가 돼요. 문제에서 말에 어떻게 되는지라는 언급이 아예 없어. 그쵸? 근데 이제 카드 값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내가 A라는 돈을 딱 갚아. 마지막 돈이야. 그걸 내는 순간 저 회사와 나와는 더 이상 빚이 없는 거고 계약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종료 시점이 당연히 마지막으로 낸 돈, 그 돈을 내면서 거래가 끝나는 거지. 돈을 내놓고 같이 회사랑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거래 종료 시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래 종료 시점이 엄청난 놈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돈들을 거래 종료 시점으로 다 가지고 오라는 뜻이고요. 가지고 오면 매우 쉬워. 요 A는 가만히 있겠죠. 근데 바로 앞에 있었던 A한테는 이자가 한번 붙겠죠. 그러니까 9월에 냈던 돈은 10월 말로 넘어오면서 이자가 한번 붙으니까 A라는 놈에다가 지금 몇 퍼센트? 그치, 2%의 이율을 붙여야 되니까 0.1.02를 한번 곱해주면 돼. 그럼 당연히 이 위에는 뭐겠니, 여러분? A라는 돈에 1.02에 이게 제곱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다 거래 종료 시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야. 됐나? 위에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낸 돈이고요. 거래 종료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낸 돈의 원리합계고요. 그걸 잘 생각해보면 첫째 항이 얼마? 그렇지. 첫째 항은 A가 되고요. 공비는 1.02가 되고요. 그리고 돈을 몇 번 냈기 때문에, 그치? 10회, 10번 냈기 때문에 N이 10인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등비 수열이구나. 됐지?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더해보면요. 공비 마이너스 몇 개 더 하세요? 10개 더 하세요. 첫째 항은 얼마?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놈을 140이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야, 치사하게 여러분들 거래 종료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낸 돈은 빵빵하게 가치를 불렸어. 근데 이 컴퓨터라는 것, 과거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럼 졸라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라고 하면 좀 부동산 투기를 좀 조장하나? 아무튼 1억짜리가 있었어, 1억짜리가 있었는데 내가 돈을 일정하게 이렇게 막 내서 이 1억을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막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막 붙여서 내가 낸 돈이 결국 2억이 된 거야. 2억이. 그럼 난 1억짜리를 그냥 사고 1억이 남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아무튼간 이 거래 종료 시점으로 모든 돈들을 다 갖고 왔을 때 그때 가치 비교가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140이라는 과거의 돈도 여러분들 거래 종료 시점으로 가지고 와야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140이라는 놈에다가 이자를 몇 번 붙여야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초에서 말로 넘어갈 때 이자가 한 번 붙어 안 붙어? 붙어. 그래서 여기가 140에 1.02가 되는 거야. 자, 1회일 때 이자가 한번 붙어버리네요. 그러면 2회일 때도 이자는 2번 붙겠지? 그러면 10회 말에서도 이자가 10번 붙겠죠. 그래서 140이 아니라 1.02의 10승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열심히 풀어주시면 여러분들 뭘 구할 수가 있다? 요 A라는 놈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문제에서 이제 1.02의 10승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A라는 놈을 구할 수 있고 그 A가 바로 뭐야?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을 때 매달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계산값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게 교육과정 외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수학에 많이 나오거든요. 경제수학에서 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문과 애들이 이제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에서 경제수학에서 얘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사실 뭐 내가 등비수열 말고 설명한 게 없잖아요. 그죠? 거래 종료 시점이다. 요 정도 개념만 좀 설명을 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잘 숙지해서 절대 공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테이블을 그려서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등비수열의 모든 개념을 다 설명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필수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쭉쭉쭉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듣느라고 고생했어요.